안녕하세요. TV중앙 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5단원과 6단원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중간점검 모의고사 3회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100점 맞을 준비 되셨나요? 준비되셨다면 242쪽을 펴시고 같이 시작해 볼게요. 우리 1번부터 신나게 시작해 봅시다. 1번, 염산, 황산, 탄산 수용액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은 공통적으로 산이라고 하는 음절로 끝나네요. 즉, 수용액에 녹았을 때 산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산성을 나타내는 물질들의 공통점은 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수소 이온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바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억,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는가요? 이 세 가지의 물질은 모두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 이유는요. 염산은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황산은 수소이온과 황산이온, 탄산은 수소이온과 탄산이온, 각각 이렇게 양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온화되기 때문에 이 이온 때문에 전류가 흐릅니다. 따라서 기억, 맞는 특성이라 할 수 있고요. 다음 니은, BTB 용액을 노랗게 만든다. 이것은 산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이죠.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고요.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물에 녹아 대부분 이온화한다. 여기에 있는 세 가지 물질 중에서 염산과 황산은 대부분 물에 녹아서, 그리고 물에 녹고 이온화되어서 강산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탄산은요, 물에 녹아도 대부분 이온화되지 않아요. 약한 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물질의 공통적인 성질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리을은 분자 하나당 하나의 수소이온을 내놓는다. 염산은 한 분자당 수소이온 하나 들어있으니까 이건 염산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그런데 황산은 한 분자 속에 수소이온이 2개 들어있지요. 그리고 탄산도 한 분자 속에 수소이온이 2개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리을도 공통적인 성질이라고 할 수 없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42쪽 4번입니다. 산과 탄산칼슘이 반응했을 때 생기는 기체 A와 산과 금속이 반응했을 때 생기는 기체 B를 각각 쓰시오. 그러면 A와 B, 이 각각의 실험 상황에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지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실험을 보니까 염산에 탄산칼슘 조각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산 속에서 탄산칼슘이 녹아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어떠한 물질이 만들어질까요? 우선 이쪽에 있는 수소와 이쪽에 있는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고요. 또 탄산칼슘 속에 들어있었던 탄소와 산소가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를 만들어서 보글보글 거품을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질들은요. 칼슘, 염화이온, 이것들은 이온 상태로 남아있는데 칼슘은 2 플러스 이온이에요. 그런데 염화이온은 1 마이너스 이온이죠. 그래서 칼슘 이온 하나당 염화이온 2개의 비율로 이렇게 수용액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총 화학 반응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바로 이산화탄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A 기체는 이산화탄소이고요. 두 번째 실험 상황 볼게요. 여기도 염산에 이번에는 금속인 마그네슘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마그네슘의 염산에 녹아 들어가면서 보글보글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때의 기체는 무엇일지 생각해 볼게요. 마그네슘이 녹아 들어가면서 마그네슘 2 플러스 이온이 됩니다. 그렇다면 물속에 녹아 있는 염화이온 1 마이너스 이온이죠. 이 둘이 1대 2의 비율로 수용액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MgCl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수소이온은 수소기체가 되어서 밖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군요. 즉, 두 번째 실험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바로 수소기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43쪽 9번입니다. 다음은 우리 주변 물질들의 pH, 수소이온 지수이죠. 이것을 조사한 자료이다.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이 있는데 이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붉게 변하는 물질을 있는 대로 골라라 했습니다. 페놀프탈레인이란 물질은
염기성을 나타낼 때 이럴 때 색이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죠. 그럼 이 중에서 염기성인 물질들을 골라라 하는 것과 같은 문제예요. 그럼 염기성인 물질들은 pH라고 하는 수소이온 지수가 7이라는 숫자보다 크면 다 염기성이죠. 또 7보다 숫자가 크면 클수록 염기성이 더 강하다는 것도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배워서 알고 있죠. 그럼 아래에서 pH 7보다 큰 물질 찾아봅시다. 비눗물, 하수구 세정제 둘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하수구 세정제가 비눗물보다 pH가 더 큰 것으로 모아 이것이 비눗물보다 더 강한 염기성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43쪽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중화 반응시켜서 생성된 중성의 용액을 가열해서 수분을 모두 증발시켰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실험 상황을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하고 아래 보기 보도록 할게요. 묽은 염산이 있었어요. 묽은 염산 화학식으로 HCl이라고 쓰죠. 여기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집어넣습니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우리가 화학식으로 NaOH라고 쓰죠. 그럼 이들이 반응을 하면 우선 반응하기 위해서 각각이 이온화되겠죠. 수소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수산화이온 이렇게 이온화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수소이온과 여기 있는 수산화이온이 알자이온으로 이 둘이 완전하게 결합을 하게 되죠. 결합해서 물을 만들고요. 나머지 이온들은 그냥 구경꾼인 상태라서 이온으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수용액 상태, 수용액 속에서 이온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럼 결국 볼게요. 상황을 정리하면 굉장히 위험한 염산과 굉장히 위험한 수산화나트륨을 완전히 중화를 시켰더니 소금물이 되네요. 그렇죠? 소금의 주성분이 바로 이 염화 나트륨이죠. 그럼 여기에서 수분을 다 증발시켜서 없앤다면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 나트륨만 남게 되겠죠.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알자이온 반응식은 이것이다. 알자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에 완전히 참여하는, 정말 참여하는 그런 이온들이에요.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알자이온은 산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염기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이죠. 이 둘이 반응해서 물을 만드는 이 과정을 알자이온 반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중화 반응 후 생성된 염의 불꽃 반응색은 황록색이다. 염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염기가 반응을 했을 때 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다 염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염은 염화 나트륨이죠. 염화 나트륨을 불꽃 반응시켰을 때 색은 어떤 색이죠? 금속인 나트륨 때문에 황록색이 아니라 노란색의 불꽃이 나타나죠. 니은 틀립니다. 다음 디귿 볼게요. 중성 용액에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리면 앙금이 생성된다. 그럼 이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진 중성 용액은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에요. 근데 여기에 무엇을 집어넣는데요? 질산, 은, 용액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도 각각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은 이온, 질산 이온 각각 이온으로 다 이온화 되겠죠? 이 중에서 알자 이온이 있습니다. 누구? 여기에 있는 염화 이온과 여기에 있는 은 이온 이 둘이 결합을 하면 죽고 못 사는 관계예요. 염화은이라고 하는 흰색 앙금, 침전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질들은요, 그대로 수용액 속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앙금이 생성된다는 디귿 보기도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 보기 보도록 할게요. 리을, 가열 후 증발 접시에 남은 물질은 NaOH, 수산화 나트륨이다? 아니죠. NaCl, 염화 나트륨이겠죠. 그래서 리을 틀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243쪽 13번입니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었을 때 혼합 용액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실험 상황이 어떤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죠? 간단한 모식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비커가 있는데 지금 비커 안에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을 첨가한대요? 염산을 첨가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비커 안에서의 용액의 액성을 볼게요. 처음에는 수산화나트륨만 들어있으니까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겠죠.
그런데 산성물질을 점점 첨가하면 첨가할수록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용액의 액성은 점점점 중성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중성이 되는 중화점을 지나면 더 첨가되는 염산은 더 이상 반응할 수산화나트륨이 없지요. 그래서 넣어준 염산은 그대로 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 중성, 산성으로 변하게 돼요. 그럼 이러한 과정에서 온도 각각의 이온의 양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온도 그래프.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뭔가요? 산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염기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 이 둘이 결합해서 물을 만들 때 중화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염산을 수산화나트륨에 첨가하면 첨가할수록 용액의 온도는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중화되었을 때 이 시점을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하죠. 중화점이 되었을 때 온도가 최대로 올라가고요. 그 이후에는 염산을 아무리 넣어도 더 이상 반응할 수산화나트륨이 없기 때문에 용액의 양만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온도는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1번 맞고요. 다음 2번, 나트륨 이온의 양. 나트륨 이온은 비커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트륨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죠. 그래서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염산을 얼마나 집어넣던지 관계없이 나트륨 이온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염화이온의 양. 염화이온도 구경꾼 이온인데 이것은 밖에서 넣어주는 이온이에요. 그래서 첨가하면 첨가할수록 점점점 그 양이 많아지는 이러한 그래프 모양 맞고요. 4번, 수산화이온. 수산화이온은 비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산화이온이 밖에서 들어오는 이 수소이온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수산화이온의 수도 점점점 줄어들죠.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염산의 부피가 늘어날수록 수산화이온이 점점점 줄어들다가 완전히 중화되었을 때 이 중화점에선 더 이상 수산화이온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아무리 염산을 집어넣어도 수산화이온의 양은 0으로 일정한 이러한 그래프 모양이 되고요. 4번 맞고요. 5번, 수소이온의 양. 수소이온은 바깥에서 들어오는데요. 이때 이 수소이온은 수산화이온과 반응해서 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반응 초기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완전히 중성이 되었을 때 중화점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반응할 수산화이온이 없기 때문에 넣어주는 대로 그대로 비커 안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고쳐야겠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44쪽 15번입니다. 시험관에 산화구리 2. 이때 이 괄호 안에 로마자 2라고 쓰여 있는 것은 중심금속의 산화수 또는 중심금속이 이온이 되었을 때의 전하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산화구리 2, 이것을 화학식으로 어떻게 쓸까요? 구리가 2 플러스 이온이고 산소가 2 마이너스 이온인데 이 둘이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들 땐 전기적인 중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리 하나당 산소 하나, CuO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것에 탄소가루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탄소가루는 우리가 화학식으로 C라고 쓰죠. 그리고 나서 뜨겁게 가열합니다. 뜨겁게 가열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물질이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석회수를 옆에다가 둔 것을 보아 이산화탄소가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집어넣고 뜨겁게 가열을 하면요. 검은색이었었던 이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고 구리, 붉은색 구리 금속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검은색이었던 이 탄소가루는요. 산화구리에서부터 얻은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기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는 석회수를 통과하면서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되겠죠.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하면 반응 전에 산화구리 2개, 그럼 반응 후에도 구리 2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산화 환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게요. 구리는 산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산화구리는 산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구리로 변하면서 산소를 잃어버렸죠.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환원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탄소는 산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되었어요. 이러한 과정을 산화라고 하지요.
그래서 산화와 환원이 모두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아래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탄소는 산화제이다. 탄소를 볼게요.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켰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산화제가 아니라 환원제라고 하지요. 1번 틀렸습니다. 바로 답이 나왔네요. 다음 2번. 탄소는 산소를 얻는다. 그렇죠. 탄소는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되었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산화구리2는 환원된다. 그렇죠. 산소를 잃고 구리로 환원됩니다. 다음 4번 볼게요. 석회수는 뿌옇게 흐려진다. 그렇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 때문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질 겁니다. 5번.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났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44쪽 18번입니다. 그림은 철의 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와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실험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하 실험을 보니까 철못을 물에 반 정도 담가 놨습니다. 그럼 이 철에는 물도 공급되었고 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도 공급되었죠. 그랬더니 굉장히 녹이 많이 슬었어요. 나를 볼게요. 나는 지금 물은 철에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이 관에 염화칼슘까지 집어넣었어요. 이 염화칼슘은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이 물을 완전히 차단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공기는 드나들 수 있어요. 즉 공기 속에 들어있는 산소는 공급이 되는 상황이고요. 다를 보면요. 이번에는 이 철에 물은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산소는 차단되었죠. 이 공기 중으로 공기가 이 관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때 산소 제거제를 넣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물 위에 식용유층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용유층을 뚫고 들어갈 수 없죠. 뿐만 아니라 끓여서 식힌 물을 공급했습니다. 이 물 속에는 기체가 남아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산소는 공급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라는 식용유 속에 철못을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물도 제거했고 산소도 제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중에서 라가 가장 녹슨 정도가 덜하네요. 가장 녹이 슬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가는 가장 많이 녹슬었고 산소만 공급한 나는 조금, 물만 공급한 다는 조금, 라는 전혀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물과 산소가 철에 녹쓰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럼 아래에서 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물이 산화된 철을 환원시킨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와 나를 비교를 해봅시다. 가와 나는 모두 다 산소는 공급되었어요. 하지만 가는 물이 더 공급되었고 나는 물이 공급되지 않았죠. 그럼 이것은 물이 공급된 것이 철의 산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지 알 수 있죠. 이 둘을 비교했더니 물을 공급한 것이 공급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녹이 많이 슬었어요. 물이 철의 산화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철을 더 부식시킨다는 거죠. 따라서 이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1번 틀리고요. 2번, 나에서 염화칼슘은 산소를 차단한다. 염화칼슘은 산소가 아니라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2번 틀리고요. 다음 3번. 다와 라를 비교하면 산소가 철의 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다와 라를 비교해 봅시다. 이 둘의 공통점은 산소를 차단했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다는 물을 공급했고 라는 물을 공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둘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산소 때문이 아니라 물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번도 틀렸고요. 다음 4번. 라의 못이 가장 적게 산화된 이유는 산소와 수분이 모두 다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5번 볼게요. 실험 결과 공기만 철의 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죠. 가나를 비교해 보던지 아니면 다라를 비교하면 공기 중에 산소뿐만이 아니라 수분, 물도 철의 산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44쪽 20번입니다. 보기의 생활 속 화학 반응의 예를 중화 반응, 그리고 산화 환원 반응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봅시다. 중화 반응은 선생님 동그라미로 할 거고요. 산화 환원 반응은 세모로 표시를 할게요. 그럼 첫 번째 기억부터 봅시다. 부식된 금속 유물을 복원한다? 그럼 이 부식이란 단어
여기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이 산소와 결합해서 그 금속의 강도가 약해진 것을 부식이라고 하죠. 부스러지는 걸 부식이라고 하죠. 즉 산화된 금속을 다시 환원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하겠죠. 다음 니은, 벌레 물린 곳에 치약을 바른다. 벌레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벌레에 물리게 되면 이게 살이 부풀어 오르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기성을 띠고 있는 치약을 바르게 되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중화 반응을 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다음 세 번째 디귿. 연료의 연소로 자동차를 움직인다. 연소라고 하는 게 뭐죠? 산소와 연료가 빠르게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산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리을, 산성화된 토양에 염기성인 석회가루를 뿌린다. 이것은 중화 반응이 되겠죠. 동그라미. 미음, 생선에 산성인 레몬즙을 뿌려서 염기성인 비린내를 제거한다. 이것도 산염기 중화 반응이고요. 비읍, 녹색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든다.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환원됩니다. 이것은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중화 반응은 니은, 리을, 미음, 산화 환원 반응은 기역, 디귿, 비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22번부터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순종의 둥글고 황색인 완두와 순종의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를 교배해서 잡종 1대를 얻고 이 잡종 1대를 다시 자가수분시켜서 잡종 2대를 얻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실험 상황을 정리를 해볼게요. 둥글고 황색인 순종완두, 주름지고 녹색인 순종완두, 이 두 순종완두가 생식세포를 만들 거예요. 그럼 생식세포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의 반을 물려주는데 모양 중에서 반, 색 중에서 반 물려주죠. 그러면 이 각각의 생식세포들이 다시 결합해서 잡종 1대가 됩니다. 그럼 잡종 1대의 이 유전자형을 나타낸다면 이쪽으로부터 둥근 유전자, 이쪽으로부터 주름진 유전자, 그리고 이쪽으로부터 황색 유전자, 이쪽으로부터 녹색 유전자, 이렇게 둥글고 주름진, 황색이고 녹색인 유전자를 모두 갖는 잡종이 되지요. 그럼 이 잡종 1대의 표현형은 어떻게 될까요? 둥근 것은 주름진 것에 비해 우성이고 노란 것은 녹색에 비해 우성이죠. 따라서 잡종 1대는 모두 다 둥글고 황색인 자손만 태어납니다. 그럼 이 잡종 1대를 다시 자가수분시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 또다시 반 나누죠. 그렇죠? 반 나눠서 분리해서 생식세포를 만드는데 모양에 대해서 반, 색에 대해서 반 유전자를 물려줘요. 그렇다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총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죠. 그럼 4가지 중에서 마지막 것이 빠져 있네요. 그럼 가에 들어갈 유전자형은 어떤 게 될까요? 가에 들어갈 유전자형은 이 중에서 주름진 유전자, 모양 중에서는 주름진 유전자, 색에 대해서는 녹색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4가지 생식세포, 4가지 생식세포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각각의 생식세포 중에서 하나하나씩 결합을 한다면 총 몇 가지? 16가지의 자손이 나옵니다. 이 16가지 자손 중에 빈칸이 하나 있네요. 이 나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나는 이쪽으로부터 이런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그럼 나를 옆에다 쓸게요. 나의 유전자형은 모양에 대해서는 주름진 유전자만, 그리고 색에 대해서는 황색 유전자만 갖게 되겠죠. 그렇다면 표현형은 주름지고 황색인 완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잡종 2대에 나타나는 자손들을 살펴보면요. 둥글고 황색인 것 총 9개, 둥글고 녹색인 것 3개, 주름지고 황색인 것 3개, 주름지고 녹색인 것 하나,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아래에서 바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잡종 1대의 표현형은 둥글고 녹색이다. 잡종 1대의 표현형은 둥글고 황색이다 라고 바꿔야 되겠죠. 1번 틀리고요. 다음 2번. 잡종 2대에서 둥글고 녹색인 완두는 16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난다.
지금 잡종 2대에서는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둥글고 녹색인 완두는 몇 가지가 있나요?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죠. 즉 16분의 1이 아니라 16분의 3으로 확률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2번 틀리고요. 다음 3번. 잡종 일대의 생식세포인 가는 유전자형이 둥근 유전자와 황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아니죠. 주름진 유전자와 녹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3번도 틀리고요. 다음 4번 볼게요. 잡종 2대에서 잡종 1대와 유전자형이 같은 완두는 4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난다. 볼게요.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였어요. 그럼 잡종 2대에서 이것과 똑같은 유전자형을 갖는 경우 찾아봅시다. 몇 가지 있나요? 총 16가지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죠. 그럼 16분의 4, 약분하면 얼마? 4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5번 볼게요. 잡종 2대에서 나의 유전자형은 소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Y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표현형은 둥글고 황색이다. 볼게요. 유전자형은 맞았습니다. 근데 표현형은 주름진 유전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주름지고 황색 유전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황색이다로 바꿔야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45쪽 2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완두를 자가 수분시켜서 얻은 자손의 유전자형을 있는 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R이라고 표현한 이 유전자는 완두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Y라는 유전자는 완두의 색을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색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지요. 그래서 모양이 유전될 때 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색이 유전될 때 모양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모양과 색은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옆에다가 자가 수분시켜서 얻을 수 있는 자손을 우리 그 표로 나타내 볼게요. 이것의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라지 Y라고 놓겠습니다. 자가 수분시킨다는 것은 자기끼리 결합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끼리 수분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이 만든 생식세포를 생각을 해볼게요. 생식세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의 반을 물려주죠. 그럼 모양 유전자 중에 하나, 색 유전자 중에 하나를 물려줘요. 근데 모양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둥근 유전자를 물려줄 수도 있고 주름진 유전자를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색에 대한 유전자는 지금 황색밖에 없지요. 그래서 생식세포는 총 두 가지만 생깁니다. 자가 수분시킨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들 중에 각각의 생식세포가 결합을 한다면 총 몇 가지 자손? 네 가지 종류의 자손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럼 양쪽에서 이렇게 생식세포가 결합하게 되면 이런 순종 자손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요. 이런 자손이 태어나겠죠. 그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요. 이러한 자손이 태어날 텐데 이것과 유전자형이 같고요. 마지막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요. 이러한 유전자형을 갖는 자손이 태어납니다. 따라서 자가 수분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은 순종인 경우, 그리고 이러한 경우 총 세 가지 유전자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45쪽 24번입니다. 코렌스는 붉은색 분꽃과 그리고 흰색 분꽃을 교배해서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실험 과정을 어버이에서부터 잡종 2대까지 어떻게 유전됐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아래 보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버이를 보니까 붉은색 분꽃과 흰 분꽃을 교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붉은색 분꽃의 유전자형은 붉은색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RR로 표현을 했네요. 흰 분꽃은 흰색 유전자만 가지고 있어서 WW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들 사이에서 잡종 일대가 태어난다면 붉은색 분꽃으로부터 붉은 유전자를 그리고 흰 분꽃으로부터 흰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겁니다. 그럼 붉은색, 흰색 두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 꽃의 색깔은 분홍색이 태어났네요. 분홍색이라는 것은 붉은색과 흰색의 중간색이죠. 그럼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붉은 유전자와 흰 유전자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잡종 일대에서는 두 색깔의 중간 색깔인 분홍색인 자손이 태어납니다. 이러한 유전을 우리가 중간 유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분홍색 분꽃을 다시 자가 수분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만드는 그 생식세포에는 유전 물질을 반씩 물려주는데 양쪽 부모로부터 붉은 유전자만 물려받은 경우, 또 이쪽 부모로부터 붉은 유전자, 이쪽은 흰 유전자, 이쪽은 흰 유전자, 이쪽은 붉은 유전자를 물려주는 경우, 양쪽 부모로부터 흰 유전자만 물려받는 경우 총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중에서 붉은색 유전자만 갖게 된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나타나고요. 붉은색, 흰색 유전자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분홍색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흰색 유전자만 갖고 있는 경우는 흰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형의 비가 붉은색, 분홍색, 흰색이 1대 2대 1. 유전자형의 비도 RR 대 RW 대 WW가 1대 2대 1. 표현형의 분리비와 유전자형의 분리의 비가 같다는 것은 중간 유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잡종 일대의 유전자형은 RW이다. 잡종 일대는 지금 분홍색 꽃이에요. 분홍색 꽃의 유전자형은 RW 맞지요? 1번 맞고요. 그다음 2번. 어버이와 잡종 2대의 흰색 분꽃은 유전자형이 서로 같다? 어버이의 흰색 분꽃이나 자손의 흰색 분꽃이나 모두 WW라는 유전자형이 서로 같지요. 2번 맞고요. 3번. 잡종 2대에서 유전자형과 표현형의 분리비는 서로 같습니다. 유전자형은 RR 대 RW 대 WW가 1대 2대 1이죠. 또 표현형은 붉은 꽃 대 분홍 꽃 대 흰 꽃도 1대 2대 1의 분리의 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3번 중요한 특징이고요.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붉은색 분꽃 형질은 흰색 분꽃 형질에 대하여 완전 우성이다. 붉은색 유전자와 흰색 유전자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잡종 2대의 분홍색 분꽃과 분홍색 분꽃 유전자형 RW라고 쓸게요. 붉은색 분꽃 유전자형 RR이라고 쓸게요. 이 둘을 교배하여 얻은 자손의 표현형의 분리의 비는 분홍색 대 붉은색이 1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것은 가계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분홍색 분꽃과 붉은 분꽃을 교배합니다. 그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의 반을 물려주는데, 그럼 자손은 양쪽으로부터 붉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경우, 그리고 이쪽으로부터는 흰 유전자, 이쪽으로부터 붉은 유전자를 물려받는 경우 총 2가지 경우만 가능하죠. 이것은 붉은색 꽃이고요. 이것은 분홍색 꽃입니다. 따라서 분홍색 꽃 대 붉은색 꽃은 1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47쪽 31번입니다. 그림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집안의 혈우병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혈우병이라고 하는 이 형질을 정리를 합시다. 혈우병은요, 상염색체가 아닌 성염색체, 특히 X성염색체의 이 유전인자가 있다는 반성유전하는 그러한 형질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혈우병을 갖는 자손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상 유전자에 비해서 혈우병 유전자는 열성이란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바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빅토리아 여왕은 보인자이다. 빅토리아 여왕은 지금 정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인자인지 아닌지는 자손의 유전자형을 먼저 알아내고 그것을 추적해야 돼요. 역추적해야 돼요. 그러면 자손 볼게요. 아하, 2번 자손이 혈우병 남자입니다. 그럼 남자의 성염색체는 X, Y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이 중에서 이 X 성염색체에 혈우병 유전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X염색체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다? 바로 엄마로부터 물려받았다. 나머지 Y염색체를 아빠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빅토리아 여왕은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여자이지요. XX 성염색체 2개 중에 하나는 정상 유전자, 다른 하나는 혈우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보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혈우병 유전자는 정상에 대해 열성이다. 정상 자손,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혈우병을 갖는 자손이 태어난 것으로 보아 열성 형질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 3번. 1번, 4번, 5번. 이 사람들의 혈우병 유전자형은 모두 동일하다. 이제부터 1, 4, 5번의 유전자형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 중에서 누구를 먼저 해볼까요? 1번부터 해볼게요.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혈우병을 갖는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남자의 유전자형은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중에서 이 X 성염색체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고 Y 성염색체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어머니는 정상이지요. 따라서 정상 X 성염색체 하나 더 가지고 있는 보인자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음 4번 봅시다. 4번도 정상인데요. 이 둘 사이,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혈우병을 앓는 남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이때 이 혈우병 유전인자가 들어있는 X 성염색체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고 나머지 Y 염색체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겠지요. 그리고 이 4번도 정상이기 때문에 나머지 X 성염색체는 정상인 보인자라고 할 수 있어요. 5번 볼게요. 이번에도 정상인 여자인데 자손이 혈우병을 앓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X 염색체에 혈우병 유전자가 들어있는 X 염색체는 5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고 Y 성염색체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겠지요. 그리고 이 5번도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X 염색체는 정상이라는 거죠. 그럼 1번, 4번, 5번 모두 다 보인자이지요. 그래서 유전자형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맞고요.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알버트 공은 혈우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알버트 공은 남자예요. 그런데 정상이지요. 정상이라면 나머지 하나 있는 X 성염색체 정상 염색체겠죠. 그렇다면 혈우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알 수 있고요. 5번, 2번, 3번은 6번에게 혈우병 유전자를 하나씩 물려주었다. 2번과 3번은 6번에게 혈우병 유전자를 하나씩 물려주었다면 6번은 혈우병 유전자만 2개 가지고 있는 혈우병 환자가 되겠지요. 하지만 6번은 지금 정상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41번입니다. 그림은 4가지 생물을 가와 나 두 무리로 분류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 무리로 분류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아래에서 바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핵의 유무. 여기에 있는 아메바, 젖산균, 나비, 버섯 모두 다 핵이 있는 진핵세포입니다. 따라서 1번 틀리고요. 2번, 세포의 수. 아메바와 젖산균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이고요. 나비와 버섯은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다세포 생물입니다. 따라서 2번이 답이고요. 3번, 균사의 유무. 여기서 균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버섯밖에 없어요. 그래서 3번 틀리죠. 다음 4번, 광합성의 유무. 여기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5번, 운동성의 유무. 운동성이 있는 것은 나비와 아메바입니다. 따라서 5번도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간점검 모의고사 3회를 같이 풀어봄으로써 5단원과 6단원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7단원 외권과 우주 개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특히 별에 대해서 공부할 거니까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